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17세기 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전례가 됐잖아요. 이제 종교로서는 언제 발전하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게 18세기입니다. 때는 바로 막 영조지나 정조 때, 이때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종교로서 받아들이는데 중심이 됐던 인물들이 바로 이 남인들입니다, 남인들. 물론 남인 전부는 아니죠. 남인의 일부죠. 남인의 일부. 근데 여러분 딱 이 사람 한 명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알 거예요, 아마. 정약용. 우리나라에 정약용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바로 끄고 집에 가, 빨리 보지 말고. 정약용은 상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순신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약용도 엄청나게 유명한 후기 실학자로서 최고잖아요, 최고. 천재 막. 근데 이 정약용네 집안이 다 남인 집안인데 이 정약용네 집안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천주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입니다. 제가 좀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번에 보면 여기 써놓기로는 뭐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자다. 이승훈. 뭐 또 나가면 이벽.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친구로서는 뭐 권일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빼고요. 이 집안을 한번 볼게요. 집안을. 이 정약용네 집안을 한번 봐야 돼. 이걸 모르면 천주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정정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 아들입니다. 아들 4명. 하나, 둘, 셋, 넷, 막내죠. 그리고 누나 하시죠, 누나. 이름이 몰라요. 기록에 안 써있어서. 그냥 정씨부인이에요, 정씨부인. 그리고 이 누나의 남편, 이승훈. 그러니까 정약용 입장에서는 이승훈이 누굽니까? 그렇죠. 매형이죠, 매형.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정약현이라는 사람은 정약용의 형이죠, 형. 물론 또 자세히 들어가면 또 이쪽 나눠서 여기 엄마는 남씨 부인이고 여기 엄마는 윤씨 부인인데 뭐 그러니까지는 뭐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이 정약현의 이게 와이프가 이씨 부인인데 와이프의 남자 형제예요. 그러니까 처남이야, 처남. 이벽. 정약현의 이벽.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벽과의 관계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독님 이거? 아무튼 형이 처남이에요, 형이 처남.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은 정약현의 딸이 정씨 분이겠죠? 그 정씨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정약현 입장에서는 사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정약용의 조카 사위다. 관계가 다 이래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데 주도합니다. 다 핵심 인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약용네 집안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언은 아닙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때는 정조 중기입니다. 1783년. 정조가 한창 활약하고 있을 때고요. 이 정약용이 젊었을 때입니다. 아직 과거에 이제 급제하기 전에, 관리가 되기 전인데요. 이 즈음에, 이 전부터 해서요, 이제 성호 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성호 이익. 성호는 호고요. 이익이라는 남인의 위대한 실학자분이 계세요. 우리 수능 한국사에서도 배울 거예요. 그럼 중학생 친구들도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사를 공부했다면. 근데 이제 이익의 제자들 중에서요, 이제 파가 좀 갈리게 되는데요. 또 이 신서파, 공서파라고 해서 대충 갈리게 되는데, 신서파는 서양의 학문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믿는 사람들, 서양의 종교를 믿는데 공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신서파를 이제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쪽 사람들이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는 이승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이벽,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주교를 공부하면서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좀 자기들끼리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1783년에요. 여기 나오는 이승훈의 아버지가 마침 베이징으로 사신단으로 파견 가게 됐어요. 그 이승훈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아빠, 나도 같이 가. 나도 중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 중국어 잘하네. 가서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승훈이 같이 가게 돼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근데 베이징 가서 누굴 만나? 애초에 목적이 뭐였어? 천주교가 목적이었어요. 베이징 가서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 세례를 받아요. 천주교 방에서, 천주교 그 집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이요, 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조선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승훈이. 바로 정약용네 집안이죠. 자기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잖아. 이승훈이 처음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훈, 이벽 이런 중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역사 사료를 찾아보면요, 이벽이라는 사람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 천주교를 초기 천주교를 전파받을 때요, 천주교를 믿지 않는 남인들도 믿게끔 만든 인물이 다 이벽이거든요. 뭐 그런 기록까지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추정하건데 말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물건 팔을 때도 막 이런 사람들 지금 장사했으면요 떼돈 벌었을 것 같아요. 말을 그냥 여기 보이는 정약용 천재잖아. 천재. 이 천재 삼형제예요 다. 정치 집안 사람들이. 정약용도 이벽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게 됩니다. 여기 있으면 정약전도 이벽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믿게 됩니다. 막 윤지충, 권상현 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퍼지게 되는데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집안 사람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세례를 처음 받았고요. 이제 1784년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김범우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명동성당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명동성당을 찍을 때 그 명동성당이 왜 명동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지 바로 이 사람의 집 주변이거든요. 이 사람의 집이야. 그쪽 위치가.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출신은 남인 출신은 아닙니다. 왜냐면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반만 이렇게 붕당해가지고 막 서인, 뭐 동인, 남인, 뭐 북인 갈라지고 막 뭐 노른, 뭐 이렇게 막 소른 막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역관 출신이야. 집안 자체가 역관. 이 중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역관인데요. 이 사람도 저 이벽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천주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범우 이 사람이 있던 집 위치가 그 당시에 조선시대 지명으로 말하면 명례방입니다. 명례방이에요. 이게 어디야? 이 명자가 지금의 명동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명례방에서 따온 게 명동입니다. 명동 지역 위치가 옛날에 명례방으로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이 명례방에서 이런 천주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막 탄압하기 전이에요. 천주교를. 이 사람들이 이 집안에서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 집회를 뭐라고 하냐? 명례방 이어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집회를 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그리고요. 이 세례 받았다고 그랬죠. 이승훈은 세례 누구한테 받은 거죠? 당연히 우리 성직자 신부님한테 받은 거죠. 여러분들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비슷하죠. 기독교는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요. 이 천주교는 어떻게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성직자가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세례를.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이게 정약용 이런 사람들 다 세례명이 있어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요. 이승훈한테 받습니다. 사실 원래 천주교 원칙상 이거는 맞지 않은 행동이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천주교 원칙도 몰랐을 뿐더러 천주교를 처음 우리가 특이하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게 유일무이하답니다. 성직자가 아닌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경우는 이게 다 이승훈한테 받은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다 세례 받고 온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아주 우리나라가 특이한 환경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김범우 집에서 이런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명례방 공동체를 이루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1년 뒤에 이런 사건이 벌써 발생합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을사년에 일어난 추조가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육조체제 아시죠? 이호의 병형공. 그죠? 형조 소속관은 옛날 형조를 추조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거 을사 형조 적발 사건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추조 형조의 관원이 이 명례방 공동체에서 모이는 천주교 집회를 발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약간 천주교에 대해서 이 조선이 약간 초창기 모습만 본 거잖아요. 아직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여파가 있다든가 뭐 민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런 상황을 지금 국가 정부에서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양반들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김범우가 중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 사람만 좀 약간 처벌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끝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김범우라는 사람은요. 이분 집에서 모인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때 좀 고문 나가셔가지고요. 1년 뒤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연도인데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오진 않죠. 1790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이분 다 정약용 이분은 천주교쟁이 막 옛날에 뭐 이렇게 안 좋게도 표현하는데 천주교 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분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인데 사실 이분은 원래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 조선시대 다 유학자 아닙니까? 다 유학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 다만 유학자인데 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었냐면요. 정약용은요. 유학이라는 이 성리학이라는 위대한 학문, 이 종교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부족한 거를 천주교 교리를 메꿀 수가 있다. 천주교 교리는 이 성리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성리학을 메꿔주는 역할이다. 뭐 성리학에서 말하는 좋은 말들과 예수님이 했던 좋은 말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양반 중에 천주교인들이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천주교를 믿는 양반들이 겁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그 당시에 조선에는 교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관리하지 않은 지역이죠. 아직 천주교 신부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이제 한국의 교구를 관리하는 건 사실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베이징에서 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을 이 조선에 하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조상제사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난리 난 겁니다. 이거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조상제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양반들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조상제사 잘 지내는 거랑 또 하나 뭐 있어? 손님 접대 잘해서 소주 한잔 때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양반이 이 체면인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거야. 이때 정약용과 여기 나오는 정약종은 빼고요. 정약전과 첫째형, 첫째형이 여기 있으니까 둘째형과 자기만 천주교를 이제 좀 약간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더 큰 사건이 터지죠. 윤지칭이라는 인물이요, 진산 출신입니다. 진산이 지금에 따지면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 소속이었는데요, 지금은 충청도 금산입니다. 이 금산 지역에 있는 진산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진산에서요 윤지칭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제사 지내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주단지가 필요하잖아. 신주를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수많은 성리학자, 다 관리들이 성리학자들이니까 뭐라고 해? 천주교는 애미애비도 없는 종교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난 것이죠. 이때 정약용과 정약전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뭐예요? 교리를 배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제 종교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산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이제 이거를 처벌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혹시 이 당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연도가 하나 있는데, 이때가 누가 죽은 연도인지 알아요? 정조대왕이 죽은 연도입니다. 딱 진짜 우리 후손들 암기 잘하라고 너무 좋은 연도에 돌아가셨죠. 1800년에 딱 돌아가세요. 이쪽은 정조 집권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정조가 어떤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의 위대한 왕은 누구야? 누가 뭐래도 세종대왕이지. 후계는 누구야? 누가 뭐래도 정조대왕이죠. 이 정조는요,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천재라고 아주 지금 말하면 자뻑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뻑할 만해, 인정해, 천재, 정조대왕 천재야, 인정합니다. 근데 이 정조대왕이 이제 이걸 대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진산 사건으로 천주교가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공론화가 된 게 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붕당 정치 딱 설명해서 어느 붕당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서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죠, 남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인 계열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요, 우리 정조께서는요, 정조께서 집권하고 계실 때는요, 그 당시에 이 붕당으로 따지면 서인에서도 이 노른 계열, 특히 노른에서도 벽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영화 봐서 알잖아. 거기 갖다 설명하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끝이 없어. 그럼 막 다 설명해야 돼 진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을 때 사도세자 죽음이 당연하다 그러고, 사도세자 잘못되고 있으면 맨날 영조한테 쪼르르가지고 꼬지르고 막 사도세자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놈들이 누굽니까? 노른 벽파 놈들입니다. 정조는 이런 놈들을 견제해야 될 자기가 뭐 당연하게 의무감이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니까. 그래서 누굴 끌어들여서 정치하려고 합니까? 바로 남인들을 끌어들여서 정치하려고 합니다. 누가 있어? 최재공! 우리 신해통공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최재공이랑 또 누가 있어? 정약용! 대표적 두 명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두 명, 이런 사람들을 남인을 끌어서 정치하려고 하는데 남인이 죽게 생긴 거야. 정조는 좀 약간, 그래서 이거를 좀 겉으로 좀 약간 유연한 척 하면서 그래서 대처하게 되는 거야. 남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임마들아, 야 이 성리학자 임마들아, 니들이 성리학을 올바르게 믿고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와이프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사랑하고 다 누구나 사랑해서 정치를 잘 교화시키게 된다면
어차피 자체적으로 천주교는 코지 확산되지 않을 거야. 다 성리학을 믿게 되지. 지금 성리학이 자리를 잘 못 잡으니까 퍼지는 거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성리학이 진리기 때문에 성리학대로 갈 거야. 이거 관련자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됩니다. 바로 이걸 어쨌든 이제 이 관련자를 처벌은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라고 해가지고 이 박해를 신해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해 박해 사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진산 사건이 이 신해 박해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조가 죽기 전까지는 이 천주교 박해가 심화되진 않습니다.